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민이 세우는 도시계획, 시민이 주인인 도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미국의 시애틀시 그리고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시 두 도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애틀은 우리가 잘 아는 도시죠. 특히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란 영화 저도 여러 번 봤죠. 젊은 날에 톰 행스 또 맥 라이언이 출연했던 이 가슴 따뜻하게 해주는 영화였죠. 이 영화의 바로 주인공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 또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또 보잉 코스트코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의 근거 도시이기도 하죠. 시애틀시의 그 도시 이름은 인디언 추장, 시애틀 추장에서 왔죠. 그 미국의 13대, 14대 대통령인가요? 그 피어스 대통령이 인디언 부족들에게 땅을 팔아라 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애틀 추장은 이런 편지를 보내죠. 어떻게 땅과 하늘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소유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거래할 수 있습니까? 대지는 나의 어머니고 강에 흐르는 물은 조상들의 피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거래할 수 있습니까? 이 편지를 받은 그 대통령이 굉장히 감동을 받죠. 그리고 시애틀 이 지역의 그 도시의 이름이 이 추장 시애틀 추장 이름을 따서 이제 시애틀시가 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시애틀은 미국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시민들의 그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리고 주민 참여 또 시민 본위의 행정에 아주 모범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에 이 젊은 시절에 웨슬리 울만 시장은 리틀 시티 홀, 그러니까 작은 시청 운동을 합니다. 시청이 하나밖에 없고 너무 크죠.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너무 멀다. 그렇게 멀리 있는 큰 시청을 시민들 가까이에 다가가는 작은 시청으로 쪼개자. 이런 놀라운 행정 혁신을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의 시청을 13개의 마을 센터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시청의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시청이 아니라 이제는 네이버후드 서비스 센터다, 이렇게 아예 명칭까지도 바꿨던 거죠. 그리고 90년대에 시애틀시는 이 마을과를 만듭니다. 디파트먼트 오브 네이버후드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구청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하면 그 일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시애틀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과라는 과를 새로 만들고 이곳에서 마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95년에는 이 마을 계획실을 새로 만듭니다. 네이버후드 플래닝 오피스 NPO죠. 대개 도시계획은 도시 전체의 계획을 세우고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이 하향식 탑다운 방식인데, 시애틀시는 마을 계획실을 만들고 마을 단위 도시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38개 마을 계획. 그래서 하나하나의 마을 계획을 세울 때 당연히 그곳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마을 계획들을 모아서 도시계획을 새롭게 만드는 소위 상향식 도시계획을 90년대에 합니다. 또 시애틀시의 그 자랑거리죠. 피패치. 이 패치라고 하는 것은 이 조각보라는 뜻이죠. 이 대표적인 도시농업, 도시 텃밭 운동입니다. 이 피패치의 출발은 UW 워싱턴 대학 그 농대생들이 농사 실습을 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피카르도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넓은 이 땅을 이 농사 실습용 땅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농사 실습을 하고 거기에서 거둔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는 이런 일들에서 시작해서 피카르도 농장처럼 아주 거대한 땅이 아닌 우리 주변의 작은 땅들도 이렇게 도시농원, 도시 텃밭으로 활용하자 해가지고 시작된 게 바로 피패치입니다. 벨타운 피패치라든지 인터베이 피패치라든지 이렇게 동네마다 이런 피패치 마을 농장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95년에는 주디스 우드라고 하는 시민이 시청에 이런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1년에 하루 날을 정해서 우리 시애틀 시민들이 이웃들과 서로 이렇게 사귀는 날을 기념일을 제정하자. 시청에서는 검토하고 바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95년부터 매년 2월 되게 이제 발렌타인데이 직전 토요일 이렇게 이제 정하죠. 그래서 2016년 같으면은 2월 13일이 Neighbor Appreciation Day, 말하자면 이웃에 감사하는 날, 또는 시민들이 서로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는 날. 이 날에는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이웃들과 축제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행사들도 하죠. 시애틀시의 이런 다양한 그 마을 만들기, 시민 참여 또는 어떤 마을의 힘 이런 것들을 잘 소개해 준 책이 있습니다. 이 네이버 파워라고 하는 이 책. 이 책을 쓴 짐 다이어스는 이 시애틀시 마을과 디파트먼트 오브 네이버후드의 초대 과장이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시애틀시가 그동안에 해온 이런 다양한 흥미진진한 프로그램들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채찍과 당근이란 말 우리 종종 듣죠. 말을 가게 하는 데에는 때로는 채찍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근이 필요하기도 하죠. 채찍은 말하자면 규제 같은 것이고 그리고 당근은 보상 또는 유인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이 Carrots and Stick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이 조닝, 도시계획의 이런 조닝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책이죠. 이 도시계획은 흔히 이제 조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닝. 우리말로는 이제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이 조닝 제도가 시작된 것은 1800년대 말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미국의 경우는 1916년 뉴욕시가 이 뉴욕 조닝을 했던 게 가장 빠른 사례고 그리고 유명한 그 유클리드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조닝이 이 조닝의 새로운 그 역사가 되죠. 이 유클리드 마을에서 시정부가 조닝 규제를 합니다. 이를테면 이 땅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다. 그런데 그 땅을 가지고 있던 부동산 그 회사에서는 자본주의 도시에서 내 땅에 내가 공장을 짓든 집을 짓든 그건 나의 자유지 왜 시가 규제하느냐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그런데 1926년 법원은 유클리드 시가 이렇게 개인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것, 물론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그 개개인들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 공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 시정부는 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클리드 판례죠. 그래서 이 유클리드 조닝, 유클리드 판례를 시점으로 시정부가 하는 조닝 규제, 도시계획 규제는 합헌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적법한 거다가 이제 정설화됐죠. 그래서 쭉 그렇게 조닝의 역사가 흘러옵니다. 그런데 1961년에 이 인센티브 조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닝이 시작이 됩니다. 말 그대로 당근을 쓰는 조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민간 업자가 또는 개발을 할 때 공익에 기여한다면 그 기여한 만큼 시정부는 보너스를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인센티브 조닝이죠. 시애틀시도 1984년에 인센티브 조닝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에 민간 개발업자가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공공에 기여하는 어떤 용도를 담으면 평소에 지을 수 있는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이를테면 용적률을 보너스로 줍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 허용되는 용적률로 건물을 짓는다면 28층 정도밖에 못 짓는데 이곳에 도심에 필요한 주거를 끼워 넣으면 이만큼 더 짓게 해주고 또 그 지하철과 연결 통로를 만들면 또 이만큼 더 주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보육시설을 집어넣는다라든지 또는 문화시설을 넣고 심지어는 건물의 지붕을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공익에 기여하는 또는 뭐 플라자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보너스를 주다 보니까 이 시애틀시에 이 지어지는 건물의 크기와 볼륨이 완연히 바뀐 거죠. 평균적으로 한 30층 정도였던 시애틀 다운타운의 건물들의 높이가
2배 가까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제가 97년에 그 시애틀시에 출장을 가서 직접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우려를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평소보다 2배 이상씩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그렇게 개발된 호실이 다 채워지지 않고 공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정반대의 도시계획에 대한 제안이 시민들로부터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시민 대안 계획, Citizens Alternative Plan, 약칭으로 CAP, 캡이죠, 캡. 이 시민 대안 계획의 핵심은 매년 시애틀시에서 새로운 개발의 총량을 제한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높이 규제를 하고 용적률을 오히려 낮추겠다. 이게 바로 캡이죠. 말 그대로 개발 욕구에 대해서 뚜껑을 씌우고 상한을 정하는, 이런 전혀 다른 인센티브 조닝과는 전혀 다른 시민 대안 계획이 이렇게 제안이 되고, 미국 도시들은 이럴 경우에 시민 투표를 합니다. 시민 대안 계획에 대해서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또 많은 이 디벨로퍼 개발업자들은 엄청난 반대를 하죠. 그리고 투표에서 이게 부결이 되기 위해서 많은 또 로비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89년 5월 시민투표에서 시민 대안 계획은 62%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그러니까 시애틀시의 도시계획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공익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개발의 용량을 올려주던 인센티브 조닝 중심의 도시계획이 이제는 연간 개발을 총량을 제한하고, 그리고 높이를 강화하고 또 용적률을 낮추는 전혀 반대 방향의 도시계획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이것을 누가 했느냐? 시민이 했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만든 도시계획이죠. 시민이 세운 도시계획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시는 70년대 웨슬리 울만 시장이 주도했던 시청 자체의 행정혁신, 여러 가지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도시계획을 상향식으로 하고, 이런 노력들이 80년대에는 시민들이 직접 도시계획을 만들고 제안해서 투표를 통해서 도시계획의 흐름을 바꾼, 이 행정과 시민, 이 두 주체가 공이 같은 혁신을 통해서 시애틀시를 도시계획의 모범도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도시, 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시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 얀겔의 위대한 실험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2013년에 EBS가 그 국제 다큐 영화제였죠. 제10회. 이 국제 다큐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영어 원제는 The Human Scale이라는 원제였죠. 이 덴마크의 건축가 겸 또 도시설계가였던 얀겔, 그리고 이 얀겔이 운영했던 겔 아키텍츠, 이 얀겔과 이 겔 아키텍츠가 전 세계에서 했던 아주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를 소개해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1장에서는 중국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장에서는 덴마크 코펜하겐 이야기, 그리고 뉴욕, 또 3장은 중국의 충칭, 그리고 호주의 멜번, 그리고 4장은 방글라데시 다카, 그리고 5장이 바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이야기입니다. 얀겔은 참으로 존경스러운 건축가, 도시설계가죠. 1936년생,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나고 또 공부를 했죠. 이 얀겔은 본래에는 이 스타일을 중시하는 그냥 평범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을 전공한 아내 잉그리트 겔과 만나죠. 이 놀라운 만남이죠. 아내 잉그리트는 남편 얀겔에게 묻습니다. 건축가들은 왜 자기가 설계하면 사람들은 그대로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지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겁니다. 건축가들은 나름 의도를 가지고 어떤 건물 또는 외부 공간을 설계하죠. 대학 캠퍼스에 보면 이렇게 넓은 잔디마당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 둘레에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치죠.
사람들은 이 잔디 안에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돌아서 다니라는 의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생들 바쁘면 잔디밭을 가로질러 건너가고 결국에는 그 잔디밭 안에 새로운 길이 뚫리게 되죠. 그러니까 건축가가 의도한, 건축가가 설계한 어떤 환경과 실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환경은 다르다는 뜻이죠. 아내로부터 이 일격을 받고 얀겔은 깊은 이제 생각에 빠지죠. 그리고 65년에 아내와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합니다. 그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들, 그리고 특히 그 광장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이 도시 설계를 할 때, 뭐 건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관찰이 대단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광장에서 어떻게 활동하는가, 행동하는가. 이 광장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사진도 찍고 또 스케치도 하고 관찰도 합니다. 그리고 얀겔은 대단히 중요한 걸 깨닫게 되죠. 건축가들 의도대로 사람들이 건물을 또는 외부 공간을 쓰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공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오히려 깊이 관찰하고 또는 활동에 맞추도록 우리가 공간을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썼던 책이 이 Life Between Buildings라는 책이죠. 아주 그 의미심장한 제목입니다. 도시의 외부 공간에서 그곳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룬 책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삶이 있는 도시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서가 2003년에 출간되었죠. 그리고 얀겔은 모국 또 고향에 돌아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돌아와서 이 도시를 바꾸기 시작하죠. 코펜하겐 도심부를 자동차 위주 공간을 이제 사람 위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1962년에 이 도심부의 한 길을 차량을 막고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주차장으로 쓰였던 이 공간을 차량을 빼고 사람들을 위한 광장으로 바꿉니다. 이 도심부 전체 면적에 비한다면 아주 미미한 양이었죠. 68년에 다시 또 이러한 보행화 구역을 더 확대하고 또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 이렇게 30여 년 동안 자동차 위주였던 도심부를, 도로와 또는 광장을 사람 위주로 이렇게 바꾸어서 10% 가까운 보행화 구역 비율을 이렇게 늘린 거죠. 그 과거에는 정말 이 코펜하겐의 이 중요한 이 길거리들이 대부분 자동차가 점유하고 자동차를 위한 공간으로 내주었던 곳들이 야금야금 조금씩 사람의 공간으로 바뀌게 됐던 거죠. 이러한 얀겔과 그 동료들이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합니다. 중국 이야기 맨 앞에 나오는데 중국 시민들은 이 골목길 생활을 하죠. 이웃들과 늘 어울리고 늘 골목길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그런데 중국도 아파트 그리고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아파트 안에 한 칸 한 칸에 갇혀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아픈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맨하탄에서의 프로젝트는 정말 놀랍죠. 이 브로드웨이, 차가 다니던 브로드웨이를 이 타임 광장, 타임스퀘어 앞에 브로드웨이 차도를 막고 보행자 광장으로 바꾸죠. 이 일을 주도했던 게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었고 자넷 사디 칸이라고 하는 여성 교통국장이 주도했죠. 이렇게 도시 공간을, 자동차 공간을 사람의 공간으로 바꾸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도시 공간을 바꾸면 사람들의 마음도 바뀝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눈싸움을 하는, 동심으로 돌려주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호주 멜버른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죠. 이렇게 그 뒷골목들, 사람이 다니지 않고 오히려 범죄 또 쓰레기로 방치됐던 공간에 문을 내고 가게를 열면서 이곳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되죠. 이 방글라데시 다카도 자동차 그 대중화 시대를 맞으면서 도시 안에 자동차가 늘고 그 자동차들을 위해서
차도를 다시 넓혀주고 그럴수록 자동차는 또 다시 더 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데 시민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왜 자동차에게만 도시공간을 대부분 내어주느냐. 대중교통 이용자들, 또 걷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도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영화의 거의 절정은 이 크라이스트처치 이야기입니다. 2011년 어느 날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시에는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서 도심부의 많은 곳이 이렇게 무너지고 붕괴되고 파괴됩니다. 이 파괴된 크라이스트처치시의 재건을 맡았던 팀이 바로 얀겔 팀이었죠. 겔 아키텍트가 현장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라이스트처치 시민들에게 물은 거죠. 자, 저희들이 지진으로 붕괴된 이 도시의 재건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크라이스트처치시에 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도시를 원합니까? 뭐든 좋으니 말씀해 주세요. 50만 명 시민 가운데 무려 10만 6천 명이 응답을 합니다. 포스트잇으로, 이메일로, 또 전화로. 차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시를 원한다. 그리고 고층 건물 말고 저층 건물을 지어달라. 그리고 붕괴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면 다시 복원해달라.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억이 담겨있는 장소들이니까. 이렇게 10만 6천 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치밀하게 종합하고 분석한 결과 시민들은 나지막한 도시를 원한다는 것을 겔 아키텍트의 담당자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가에 가게가 늘어서 있고 곳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리고 지진으로 많이 무너졌지만 과거의 기억을 최대한 남기는 도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결국 6층 정도의 높이 규제안을 만들고 최대한 과거의 모습을 복원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 같은 생각이 아니었죠. 건물주들, 또 새로운 재건 계획에 참여할 의사가 있던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과거의 흔적들을 지우고 고층 도시로 새롭게, 전혀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전혀 다른 의견들이 팽팽하게 부딪힌 상황이죠. 결국 이 문제를 푸는 일은 크라이스트처치시의 차원을 떠나서 뉴질랜드 연방의회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논의 끝에 7층 이하, 그래서 당초 6층 이하의 도시를 7층 이하라고 하는 아주 부분적인 변화를 수용하는 선에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자칫하면 고층 도시,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을 대부분 지운 전혀 새로운 도시로 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과거의 기억을 남기고 저층 도시로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50만 명 시민 가운데 10만 6천 명, 25% 가까이 되는 시민들이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도시나 대다수 시민들은 살기 좋은 도시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기업은 팔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팔고 떠날지 모릅니다. 다수 시민들이 침묵하면 시민이 원하는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닌 기업이 원하는 팔기 좋은 도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말해야 합니다. 이 초코파이 광고도 예전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광고였지만 그 뒤에 바뀌었죠.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말해야 한다, 이렇게 바뀐 거죠. 데이비드 하비는 반란의 도시라고 하는 책에서 도시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 원래 이 도시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생각은 오래된 생각이 아닙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그 도시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은 얼마 안 된 생각이죠. 사람 대접을 받고 또 공간이나 도시의 여러 것들을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죠. 귀족이라든지. 시민혁명 이후에 이 피 흘린 혁명의 결실로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다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가 당당하게 인정받았던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도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다시 재창조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우리가 얼마나 늘 생각하고 또 행사할까? 다수 시민들이 이러한 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 도시권을 인식하지도 않고 행사하지도 않는다면 그 도시는 우리가 바라는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로 되기가 어렵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두 도시 이야기가 제 책 도시의 발견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시에서 아마 많은 불편과 아쉬움 또 불만을 느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리고 우리 도시의 도시계획을 내가 세울 수 있다. 잘못된 도시계획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이 주인인 도시고 또 시민이 세우는 도시계획일 겁니다. 오늘은 시민이 세우는 도시계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